제7절 기기분석 핵심 이론 01 분광강도법의 개요 빛의 성질. 분광강도법은 말 그대로 이제 빛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 물질을 분석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 분광강도법도 이제 정량 분석, 정성 분석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근데 대부분 다 미량 원소 분석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빛의 성질을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분광광도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선 빛은 우리가 보통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은 이렇게 흘러서 에너지나 어떤 양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파동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의 대표적인 파동이 이제 음파, 소리 또는 뭐 빛 이런 것도 이제 파동이죠. 파동 이제 빛은 뭐 화학 분석 기능사에서 말씀드릴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드리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파동은 파장, 진폭, 진동수, 편광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진폭은 진동하고 있는 물체의 정지 평행 위치에서 진동의 좌우 최대 변이까지의 거리라고 했는데 밑에 그림을 이제 보시면 말 그대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 그 내려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 얘를 진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를 진폭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요. 파장은 음의 파동에서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이다. 그래서 한번 이제 시작과 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를 의미를 합니다. 보시면 여기가 마루죠. 제일 높이 올라갔을 때. 그리고 또 두 번째 오는 마루. 그래서 이 길이를 이제 파장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주파수는 1초 동안 이제 진동한 횟수라고 우리가 하고 보통 이제 헤르츠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50헤르츠라고 하면 1초에 50번 진동한 거예요. 진자가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해서 제자리로 딱 왔을 때가 이제 만약에 1헤르츠면 1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50헤르츠면 50번을 1초당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기는 1회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렇게 예를 들어 1헤르츠면 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1주기라고 합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반복돼서 나타난 파동의 수, 간섭은 이제 2개 이상의 파동이 동일 공간을 통과하면서 각 파동의 진폭이 합성돼서 변화하는 것.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면 진폭이 뭐 이제 그 같이 겹치면 커질 수도 있지만, 겹치는 위치가 다르면 더 작아질 수도 있겠죠. 회절은 파동이 좁은 틈을 통과하는 그 뒤편까지 전달되는 현상인데, 예를 들어 이런 좁은 틈이 있으면 여기를 빛이 이렇게 통과하면 한쪽에만 밝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밝게 됩니다. 그런 현상을 회절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마루와 진폭과 파장, 골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입자성 성질. 자, 빛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와 파동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의 에너지를 규정을 할 때 NHV를 곱해서 물리량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광자의 개수, H는 플랑크 상수, V는 진동수. 요거 한번 꼭 숙지를 해두시고요. 1번 파장이 10의 -3승인 것을 주파수로 환산을 하면 그럼 미터와 센티미터 단위를 정리하고 가시면 좋아요. 1미터는 10의 제곱 센티미터잖아요. 그래서 1미터 대 10의 제곱 센티미터는 10의 -3승일 때 x 하면 이렇게
곱해서 x가 10의 마이너스 1승 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이게 파장이에요. 그러면 주파수와 파장을 환산하는 식을 이제 소환을 해보면 주파수는 파장분의 1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람다 값에 10의 마이너스 1승 센티미터를 집어넣으면 이제 요 지수가 바뀌겠죠. 뒤집혀서 10의 1승이 되겠죠. 대신 단위는 센티미터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그래서 10의 센티미터의 마이너스 1승이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2번 파장의 길이 단위인 1옴스트롬과 같은 길이는 1옴스트롬은 0.1 나노미터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이제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인데요. 이걸 나노미터로 환산하면 나노미터가 10의 마이너스 9승이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붙어서 0.1, 이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그래서 답은 나노미터로 했을 때 0.1, 죄송합니다. 0.1 나노미터. 그래서 답은 3번이죠. 핵심 이론 공이 빛의 흡수와 방출. 분광 광도법은 결국에 빛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석하는 실험법이거든요. 기기 분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 물질이 어떻게 빛을 흡수하고 방출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조금씩 나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자의 궤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전자는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일정한 궤도를 띠면서 돌고 있죠. 그리고 그 궤도는 정확히 일직선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구름 모양을 형성을 하면서 범위를 형성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원자 핵이 이렇게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면 전자 하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원형을 띠면서 돌긴 도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도는 게 아니라 이런 띠를 형성하면서 돌아요. 그래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 영역에 있다. 그리고 여기 원자핵이 붙어서 좀 더 많이 발견된다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일정한 궤도를 띠면서 돌고 있고 전자의 궤도의 크기는 이 주양자 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주양자 수가 크면 클수록 전자 껍질이 늘어나서 조금 더 에너지 준위가 높은 형태를 띠면서 원자핵을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광전 효과. 광전 효과는 바닥 상태에 있는 원자가 빛을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는 현상, 즉 에너지가 전혀 없었던 그런 그 전자가 빛을 받아가지고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상태가 되는 그것을 우리는 이제 광전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전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 그것을 이제 활성화된 에너지, 즉 역이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이 주양자 수에 따른 전자 껍질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이즈가 이렇게 다 다르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각각 원자 껍질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주양자 수에 해당하는 선상에 있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준위도 다 다른 거예요. 당연히 주양자 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멀리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크게 되겠죠. 에너지 준위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그냥 위치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자 핵이 당기는 힘과 거리가 멀면 멀수록 위치 에너지가 커지겠죠. 그래서 주양자 수가 높으면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에너지의 크기의 변화의 폭이 주양자 수가 1에서 2로 될 때 굉장히 상대적으로 에너지의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주양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그 에너지의 크기가 커지긴 커지지만 그 폭이 조금씩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n값은 무한대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5까지만 표시를 해서 그림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 전자의 전이. 전자의 전이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전자 전이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전자 전이 형태가 있어요.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것은 바닥 상태에 있는 이 전자가 외부로부터 일정량의 에너지를 받았을 때 에너지가 가득 차게 되면 그 에너지의 힘에 의해서 다른 층으로 전자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을 전자전이라고 해요. 또는 같은 말로 양자도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른 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에너지 흡수에 관한 전자전이라고 보면 이 상층에 있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너무 많이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나서 밑에 껍질로 이동하는 현상도 발생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에너지 방출에 의한 전자전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의 외부를 전자가 일정 궤도로 이루며 돌고 있는데 그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두 가지 현상에 의해서 전자전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주양자 수에 따라서 주양자 수가 1인 경우에 우리는 라이먼 계열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이먼 계열의 영역은 자외선 영역이에요. 그리고 주양자 수가 2인 경우를 우리는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발머 계열의 주 영역은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빨주, 노초, 파남, 보라색 안에 들어있는 파장의 영역이겠죠. 그리고 파센 계열은 양자수가 주양자수가 3인 경우에 그 빛 에너지를 말하고 이때는 적외선입니다. 이것을 일직선상으로 표현을 하면 자외선이 있고 가시광선이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양자 수가 발머 계열일 때가 가시광선이니까 이게 n값이 2일 때입니다. 이때는 n값이 1일 때예요. 그리고 이때는 n값이 3일 때입니다. 그래서 주양자 수에 따라서 자외선이나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영역의 파장을 지니고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주양자 수가 2, 3, 4, 5 기타 높은 그 에너지 준위 상태에 있는 경우에서 주양자 수가 1인 경우로 회귀할 때 보이는 빛이 자외선 영역의 빛이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양자 수가 3, 4, 5, 6 이렇게 높게 있을 때 여기서 주양자 수가 2인 껍질로 전자가 회귀할 때 그 나타나는 빛이 가시광선 영역이겠고요. 같은 방식으로 주양자 수가 3보다 큰 4부터 높은 숫자까지 있을 때 이 전자가 3으로 회귀할 때 보여지는 빛이 적외선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표는 흡수 영역에 따른 유기화합물의 전자 전위를 구성을 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는 그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그 적절한 그 흡수 영역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특징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굳이 넣은 이유는 가끔 시험 문제에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로 전자전이가 이루어질 때 흡수 영역은 어떻게 되는지를 묻거나 그것에 대한 특징을 이제 골라내는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넣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함께 암기를 해주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폼알데하이드의 전자 상태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폼알데하이드는 이렇게, 그리고 수소와 공유결합, 그리고 산소와 이중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즉 1번부터 3번까지가 시그마 결합입니다. 그리고 4번이 파이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 비공유 전자쌍 5번이 이제 N 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 포말데하이드의 전자 상태를 기준으로 에너지 준위에 따른 그 시그마, 파이, 난본딩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가장 맨 밑에 있는 것이 시그마 결합, 이거는 이제 본딩 결합, 본딩,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파이입니다. 파이 결합, 얘도 본딩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비결합 전자쌍, 넌 번딩 하고 있는 전자쌍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파이 스타, 그리고 가장 위에 시그마 스타가 있고, 얘네 둘은 다 안티 본딩입니다. 즉 결합을 자꾸 깨려고 하는 그런 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화합물의 전자전이의 형태는 총 4가지인데 이 시그마에서 시그마 스타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나, 또는 n 값에서 시그마 스타까지 이렇게 올라가거나, 파이에서 파이 스타 값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그 non-bonding 영역에서 파이 스타로 올라가거나, 총 4개만 있습니다. 다른 전자전이는 그 라포테 금지 전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형태의 전자전이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그 흡수 영역과 특징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입자를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들뜨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리자면 X선, 자, 전자 소립자에 의한 충격을 주거나, 또는 자외선, 가시선, 적외선 이런 것들은 교류전류 스파크 불꽃 아크에 노출시키거나, 형광 복사선, 전자기 복사선을 쬐어주거나, 화학 발광 복사선, 화학적인 발열 반응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입자를 들뜨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핵심 예제 1번, 금속의 빛을 조사하면 빛의 에너지를 흡수하여 금속 중에 자유전자가 금속 표면으로 방출되는 성질은 광전 효과라고 하겠죠. 답은 1번이고요. 2번, 다음은 원자 흡수와 원자 방출을 나타내는 것이다. A와 B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A는 보시면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들뜬 상태가 되는, 그럼 에너지를 A는 흡수를 하는 것이고, 들뜬 상태에서 에너지를 방출해서 바닥 상태로 되는 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분자가 자외선과 가시광선 영역의 광 에너지를 흡수할 때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이때 흡수된 에너지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기 에너지를 한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산 분광광도법의 원리. 분광광도법은 투광도와 흡광도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빛을 이용해서 어떤 물질에 빛을 쏘여줬을 때 얼마만큼 빛이 통과했는지, 얼마만큼 빛이 흡수됐는지를 기준으로 물질을 정량, 정성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투광도에 관한 공식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빛이 얼마나 물질을 통과했는지를 나타내는 정도,
흑광도와 이제 반대가 됩니다. 값을 대입해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 t 값은 i0분의 i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광도 값은 이제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 매질 통과 전의 빛의 세기, 그리고 분자로 들어가는 것이 매질을 통과한 후에 빛의 세기로 나눠주면 되는 것이에요. 흡광도는 우리가 A라고 표시를 하고요. 투광도와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빛을 얼마나 잘 흡수하는지 그 흡수 정도를 나타낸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T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 A는 마이너스 로그 T로 표현을 하고 이것을 T 값에 아까 투과도 값을 집어넣게 되면 이제 분자 분모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흡광도 값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비어의 법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어의 법칙은 흡광도는 용질의 농도와 단위 길이당 흡수도, 내질의 길이의 곱에 비례한다 해서 A는 A 곱하기 B 곱하기 C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흡광도 값이 흡광 계수와 내질의 두께 그리고 흡수종의 농도 이 세 가지 값의 곱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값이 커지면 흡광도도 커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람베르트 법칙 설명드리겠습니다. 빛의 흡수에서 흡수층에 입사하는 빛의 세기 I0와 투과광의 세기 I와의 비의 로그 값은 결국에 흡수층의 두께에 비례한다 라는 개념이고요. 즉 흡광도가 흡수층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커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하자면 시료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흡광도가 당연히 커지겠죠. 왜냐하면 시료의 농도가 높아지고 즉 안에 들어가 있는 시료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빛이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은 이 두 법칙을 혼합한 형태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용액의 흡광도와 투과도는 이제 액층의 두께와 농도에 비례하거나 반비례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개념을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A는 마이너스 로그 T 값 곱하기 입실론 BC 해서 이 입실론 값을 물어보거나 또는 몰 흡광계수의 단위를 묻는 문제도 나오니까 필답에서도 연계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공부를 하셔서 문제 풀 수 있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예제 보실게요. 1번 네, 이런 농도의 용액에서 네, 1.5cm 용기 그럼 이게 B값이죠. 두께 여기에 넣었을 때 람다 맥스 250 나노미터에서 투광도는 T가 이제 T값이 40%니까 숫자로 표현하면 0.4가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로그 T이고 요게 입실론 B C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각 값을 맞게 넣어 주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로그 0.4는 입실론 맥스 곱하기 두께가 1.5죠. 네, 곱하기 농도가 몇이었죠? 네, 여기 나와 있죠.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이걸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것만 남기고 다 이항하면 자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로그 0.4 분의 1.5 곱하기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하면 요게 네, 입실론 맥스 값이 나오잖아요. 요거를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제가 숫자를 두들겨 봤더니 1번, 3번, 4번은 아니고 요 값과 유사한 뭐 값이 나와 2600xx가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2번 람베르트 비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쭉 보시면 네, 흡광도 액층의 두께에 비례하죠. 투광도는 네, 농도의 반비례 다 맞는데 4번이 틀리죠.
투광도는 액층의 두께, 네,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네, 액층의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네, 투광도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분광강도법에서 정량 분석 검정 곡선을 그래프에는 X축은 농도로 나타내고 Y축은 흡광도로 표현을 해야죠. 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이 필기시험 끝나고 실기시험을 보실 때 네, 이제 분광강도계에 사용하는 실험을 하실 거예요. 그 실험을 할 때 검정 곡선을 그리는데 네, X축은 이제 농도를 표시를 합니다. 단위가 이제 ppm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Y축 값은 이제 흡광도를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A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 용액을 가지고 우리가 시료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첫 번째, 두 번째 값, 그리고 마지막 값을 점을 찍으면 이 점을 이을 수 있는 직선을 그릴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검정 곡선입니다. 검량선. 그럼 검량선을 기준으로 미지의 시료를 줍니다. 그럼 미지의 시료의 흡광도를 측정했을 때 요것과 일치하는 이 검량 곡선의 검정 곡선의 이 농도값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농도값이 무엇인지 얼마인지를 찾는 것이 실기시험이에요. 네. 그래서 X축 값은 농도고 Y축 값은 흡광도가 된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에요. 4번 투광도가 50%일 때 흡광도는 얼마냐? A는 마이너스 로그 T잖아요. 근데 T가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넣어야 돼요. 그러면 0.5를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럼 계산기로 하시면 돼요. 계산기로 이거 두드리면 대충 0.3 정도가 나옵니다. 한번 마이너스 로그 0.5 계산기로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로그 0.5 하면 네, 0.3010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어떤 시료를 분광강도계를 이용해 측정했더니 투과도가 10%T였다. 뭐 같은 문제입니다. 얘도 A는 마이너스 로그 0.1. 얘는 이제 굳이 계산기 쓸 필요는 없죠. 이게 0.1이면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네, 미수 10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약분이 되면 마이너스 1 남아서 곱하면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래서 흡광도는 네, 1이 된다. 답은 3번입니다.